호시탐탐 권력 잡기를 고대해온 동탁은 재빨리 정세를 파악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상황을 장악해 나갔다. 하진이 죽고 황제와 황관들이 도망쳐 조정과 군사는 어지럽고 질서가 없는 틈을 이용한 것이다. 앞으로는 내가 너희들을 걷어주마. 동탁은 이 틈을 타 하진의 병력을 모조리 자기 손에 넣었다. 이제 그의 병력은 나라 안에서 최고였다. 병력을 가진 자에게 권력이 따르는 것이 명백한 이치였으니 이제는 동탁의 천하가 된 듯했다. 그 행동의 방자함과 교만함은 이를 데가 없었다. 나의 시대가 왔도다. 동탁은 스스로 천자인 양 행세하며 항상 철갑옷을 입은 기마병을 이끌고 시내를 휘젓고 다니며 궁궐을 출입했다. 어느 날 중대신들을 불러 연회를 베풀던 동탁이 문득 말을 꺼냈다. 지금 천자를 패하고 둘째 왕자님을 제 위에 앉히는 것이 어떻소? 이 말을 듣고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다. 동탁이 권세가 두려워 누구 하나 반박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때에 정원이 반대하고 나섰다. 그게 무슨 말씀이시오? 신하가 천자를 패하다니 아니 됩니다. 동탁은 크게 노하여 곧 검을 뽑아 정원을 죽이려 했다. 이유가 정원을 호위하는 여포가 칼집에 손을 가져가는 것을 보고는 서둘러 장인 동탁의 행동을 만류했다. 고정하십시오. 여포가 지키고 있는 한 정원에게 손을 댔다가 무슨 일이 생길지 몰랐다. 이를 눈치챈 동탁도 분한 마음을 가라앉힐 수밖에 없었다. 여포는 대단히 위압적인 장수라 그를 상대할 수 있는 장수는 매우 드물었다. 동탁은 정원이 괘씸해 견딜 수가 없었다. 어떻게 정원을 손봐줄지 곰곰이 생각하던 차에 돌연 밖이 소란해지며 병사 하나가 헐레벌떡 달려와 급보를 전했다. 밖에 정원의 군사들이 진을 치고 싸움을 걸어옵니다. 동탁은 정원의 맹랑함과 겁없음에 혀를 차며 서둘러 채비를 갖추고 나갔다. 어떤 놈이 이토록 무모한가? 알고 보니 정원의 오른팔 신복이자 수양아들인 여포가 앞에서 군대를 지휘하고 있지 않은가. 여포의 당당하고 위협적인 자태는 보기만 해도 사람을 주눅들게 했다. 동탁은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여포란 놈이 존재하는 이상 어떤 일이고 어렵겠구나. 하루 만에 정원과 여포에게 더 우스운 꼴을 당하게 낸 동탁은 수치와 경악으로 진정이 되지 않았다. 게다가 슬그머니 불안감에 빠지기 시작했다. 이러다가 정원과 여포에게 밀려 자신의 야심이 물거품이 되는 거 아닌가 싶었던 것이다. 장군 이숙이 자불안석인 동탁에게 다가와 말했다. 소인은 여포와 같은 고향 사람입니다. 소인이 여포의 사람됨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재물에 약하니 황금과 명마를 하사하시면 쉽게 마음이 돌아서 정원을 배신하고 우리 편으로 돌아설 것입니다. 그게 사실인가? 눈이 번쩍 뜨인 동탁은 상당한 황금과 명마를 끌어내어 은밀히 여포에게 전했다. 여포가 이에만 눈이 멀어 은은 가벼이 여기는 배은 망덕하고 교활한 인간임은 사실이었다.
장수의 기량을 지니고 있으나 사람됨은 보잘것이 없었다. 나를 알아주니 기꺼이 도모하겠소. 동탁이 전한 황금과 명마를 받은 여포는 너무도 간단히 넘어왔다. 추호도 여포를 의심하지 않던 정원은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혀 여포의 손에 죽고 말았다. 여포는 정원의 목을 베어들고 동탁을 찾아가 그 목을 받치며 머리를 숙였다. 저자는 이제 장군의 아들입니다. 부디 저를 거두어 주신다면 아버지로 섬기며 목숨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이옵니다. 동탁은 흐뭇함과 안도감에 입이 기미까지 찢어졌다. 눈에 가시 같은 정원을 제거하고 용맹한 여포를 얻자 천하를 석권한 것만 같았다. 동탁은 여포의 합세로 더욱 막강한 군사력을 갖게 되었다. 대신들은 동탁이 정원을 제거하고 여포를 끌어들여 입지가 한층 공고해지자 감히 그에게 어떤 반론도 하지를 못했다. 불복하면 당장 벼슬에서 쫓겨나거나 목이 달아날 판이니 어쩔 수 없이 황제의 유변을 패하고 이제 겨우 9살이 된 유협을 새 황제로 봉한 뒤 연호를 초평으로 바꾸었다. 9살 난 황제가 조정에서 국정을 돌볼 수 있으리 만무했다. 동탁은 재상이 되어 조정의 실권을 완전히 장악하고는 어린 황제를 대신해 모든 권력을 행사하였다. 이때 대담하게도 끝까지 동탁이 황제를 패하고 새 황제를 봉하는 것에 반대한 이가 있었으니 바로 원소였다. 난 절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그는 유변이 폐위되고 유협이 황제가 되자 관직을 버리고 수하의 병사들을 이끌고 익주로 떠났다. 하지만 원소의 큰 댐댐이와 능력을 높이 사던 동탁은 그를 한편으로 끌어들이고 싶었다. 그는 장부이다. 장부를 알아주는 것이 영웅이지. 자신에게 반발하는 이는 당장 처단하던 동탁이 원소를 죽이지 않을 뿐 아니라 발해의 태수로 임명하여 새 관직까지 하사하는 호의를 베푸니 참으로 놀라운 처사였다. 나이 어린 황제를 새로 봉하고도 동탁은 폐위된 황제와 그 어미인 하태우가 마음에 걸렸다. 그는 유병과 하태우를 영왕궁에 가두어 놓고 사람을 보내 감시하게 했다. 하루는 동탁에게 유변이 폐위의 분노와 원망을 시로 읊으며 터뜨리고 있다는 밀고가 전해졌다. 살려두는 것은 언제나 후환이 따른단 말이지. 마음이 언짢아진 동탁은 내친김에 이유를 시켜 유변을 독살하고 그 처첩들도 모두 죽이라고 명했다. 이에 비운의 황제는 권력이 다툼에 말려들어 살해되고 말았다. 유변을 죽이고 난 동탁은 더욱 방자해져서 날마다 밥 먹듯 궁궐을 들락거리며 권세를 휘둘렀다. 그는 감히 천자의 옥자에서 잠을 잤고 권례의 여자들을 겁탈했다. 나 동탁의 세상이 된 것이다. 수하의 병사들도 그를 본떠 약탈과 만행을 일삼았지만 동탁은 그들을 방임하고 오히려 한술 더 떠 잔악무도하기 그지없는 가학적인 놀이를 즐겼다. 사병들을 시켜 살인놀이를 벌이니 한 번은 희생된 목숨이 1000여 명에 달했다. 동탁의 악행이 갈수록 수위가 높아지자 조정은 분노와 탄식으로 가득했다. 발해태수 원소는 사도 왕륜을 불러
은밀히 논의했다. 동탁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소. 방법을 강구하려 하니 옛 대신들을 모셔오시오. 왕륜이 명을 내려 옛 대신들이 모이자 원소는 그들을 앉혀놓고 입을 열었다. 군사를 일으켜 궁궐로 들어가 동탁의 목을 베야 합니다. 이대로는 나라가 끝장이 날 게 뻔하오. 그럼 어쩌면 좋겠소? 비밀스레 머리를 맞대고 원소와 대신들은 대책을 논의했다. 하지만 병권이 동탁에게 있으니 그들 수하의 병사는 얼마 되지 않았다. 황제는 어린 꼭두각시이고 왕실은 힘을 잃은 지 오래였다. 무력감에 절망한 옛 대신들은 이제 한나라 왕실이 그 운을 다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나둘 흐느껴 울다가 마침내 모인 대신들 모두가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다. 들리는 것은 애처로운 울음소리뿐인데 느닷없이 박장대소를 호탕하게 터뜨리는 자가 있었으니 또 조조였다. 그는 우스워 죽겠다는 듯 허리가 끊어지게 웃으며 말했다. 조정의 모든 대신들이 밤새워 울고 내일까지 울고 또 내일 다시 밤새워 울면 동탁의 목이 떨어집니까? 조조는 이내 정색을 하고 말을 이었다. 동탁이 소인에 대한 신임은 꽤 두터운 듯합니다. 내게 명검 칠성보검을 빌려주시오. 내 손으로 동탁의 목을 가져오겠소. 조조의 말이 끝나자 방 안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희색이 돌았다. 자중에 이런 용감한 인물이 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다. 그대가 황실의 법도를 세울 수만 있다면 얼마나 다행한 일이겠는가. 왕륜이 크게 기뻐하며 친히 조조에게 술을 따라주었다. 조조는 술잔을 들며 동탁을 죽이겠다는 맹세를 거듭했다. 그리고는 칠성보검을 가지고 돌아갔다. 다음 날 조조는 동탁의 목을 칠 칠성보검을 차고는 동탁을 찾아갔다. 그들은 이미 만날 약속을 정해놓고 있었다. 조조가 고의로 약속보다 늦게 도착하자 동탁은 몹시 기분이 상했다. 대체 무슨 연유로 이렇게 늦게 왔는가? 조조가 허리를 굽히며 대꾸했다. 정말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소인은 재상님을 빨리 뵙고 싶었으나 말이 제 길을 가지 아니하고 말을 듣지 않아 오는 길이 지체되었사옵니다. 본디 소인이 말이 종자가 좋지 못해 마땅치 않았는데 이런 죄까지 짓게 했으니 응당 없애려 생각하고 있사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조조가 사죄하자 이내에 마음이 풀린 동탁은 여포에게 명하여 명마 한 필을 가져오게 했다. 여포가 밖으로 나가고 동탁이 혼자 남게 되자 조조는 곧 칼을 뽑으려 했다. 가만, 동탁의 솜씨도 예사롭지 않지. 순간 조조는 동탁의 엄청난 힘과 뛰어난 검수를 대적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졌다. 조조는 동탁의 눈치를 보면서 슬그머니 칼집에서 손을 내렸다. 동탁은 체구가 워낙 거구여서 오랫동안 앉아있는 것을 힘겨워했다. 역시나 동탁은 얼마 되지 않아 침상으로 올라 몸을 눕히고는 옆으로 돌아 누웠다. 조조는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칼을 뽑았다. 기회다. 조조에게 이상한 낌새를 느끼던 동탁은 벽에 걸린 거울로 조조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있었다. 그는 갑자기 돌아 누우며
칼을 뽑아든 조조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영민하고 교활한 조조는 순간적인 기지를 발휘해 자연스레 동탁 앞에 무릎 꿇고는 공손하게 두 손으로 칼을 받들며 말했다. 소인의 마음입니다. 부디 칠성보검을 바치니 거두어 주십시오. 절체절명의 위기를 간신히 모면한 조조는 동탁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음을 깨닫고는 말을 시험한다는 구실을 대고 밖으로 나가 여포에게 말고삐를 받아들었다. 훌쩍 말등에 올라탄 조조는 전속력으로 날듯이 도망쳐 동남쪽으로 내달렸다. 거기 멈춰라! 동탁의 병졸들이 그를 뒤쫓았지만 목숨을 걸고 도주하는 조조를 잡을 수는 없었다. 동탁은 조조가 자신을 암살하려던 음모를 알고 당장 영을 내렸다. 조조의 얼굴을 그려서 거울마다 방을 붙여라. 조조를 잡아들이는 자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 조조는 동탁의 추적을 피해 도주하는 도중 모현에서 지키고 있던 군사들에게 잡히고 말았다. 사병들은 조조를 결박해 현령 진군 앞으로 끌고 왔다. 진궁은 옛날부터 조조의 지모와 재능을 흠모해 왔기에 손수 내려와 조조의 포박을 풀어주었다. 이내 상석에 조조를 앉힌 진궁은 큰 절을 올리며 자신의 충의를 받아줄 것을 청했다. 저를 거두어 주십시오. 끝내 관직을 버린 진궁은 조조를 모시고 도주길에 동행했다. 둘은 조조의 부친과 의형제를 맺은 여백사의 집에 몸을 기탁했다. 여백사는 조조를 몹시 반기며 안으로 들였다. 마음 놓고 묵어가게. 대접할 것이 없으니 나는 술이라도 한 병 사러 가겠네. 다녀오십시오. 조조가 여백사를 보낸 뒤 어려운 부엌에서 여백사의 가족들이 하는 말이 들려왔다. 메어놓고 죽일까? 조조는 크게 놀라 긴장했다. 이것들이 나를 팔아 한몫 잡으려 했구나. 생각이 이에 미치자 조조는 닥치는 대로 칼을 휘둘러 여백사의 일가족을 몰살해버렸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뜻밖에도 부엌 한 구석에서 돼지 한 마리가 꿀꿀거리며 기어나오는 것이었다. 아차! 황급히 말을 타고 여백사의 집을 나오던 조조는 술을 사가지고 오던 여백사와 마주치자 그 또한 가차없이 죽이고 말았다. 진궁은 이런 조조를 책망했다. 어찌하여 한낱 의심하는 마음이 든다 하여 사람을 죽이셨습니까? 정말로 불의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조조는 싸늘하게 말했다. 자네가 감히 지금 내게 의에 대해 가르칠 참인가? 조조의 눈길에 소름이 끼치며 진궁은 순간 등골에 한기가 흐름을 느꼈다. 그는 당장 몰래 짐을 싸서 조조를 버리고 홀로 길을 떠났다. 조조는 도피를 마치고 고향 진류로 돌아와 의병을 모집했다. 이대로 계속 동탁을 피해 다니기만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는 마침내 동탁과 정면으로 맞서기로 결심했다. 어디 한번 해보자. 조조는 천자의 조서를 위조하여 각 성에 동탁을 타도하기 위한 칙서를 내리고 경문을 띄웠다. 나라를 바로잡겠다고 지원하는 의병들이 벌떼처럼 몰려드니 진을 치고 늘어선 대열이 200리 밖까지 이어졌다. 유비, 관우, 장비도 공손찬을 따라 의병 연합군에 가담했다. 조조는
모여든 연합군과 동맹을 다지고 대의를 맹세하는 의식을 가졌다. 소와 돼지를 제물 삼아 분향을 피우고 연합군 수장들의 피를 뽑아 잔에 담은 다음 그 피를 찍어 동맹을 다짐하는 혈서를 썼다. 원소가 연합군이 대장이 되어 지휘권을 갖게 되었다. 그는 동생 원술에게 군량과 말먹이를 담당하게 하고 장사 태수 송견은 전부대의 선봉으로 명하였다.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전의를 가다듬은 그들은 병사들을 이끌고 사수관으로 향했다. 동탁은 연합군이 동맹하여 쳐들어온다는 급보를 받았다. 동탁은 감히 자신에게 도전해오는 무리들이 괘씸하여 화를 참을 수가 없었다. 빨리 손을 써야 했기에 그는 재빨리 군사회의를 소집하여 대책을 논의했다. 여포는 숨을 죽이고 동탁 옆에서 명을 기다렸다. 소상에게 기회를 주옵소서. 갑자기 화웅이 나서더니 이를 막겠다고 했다. 동탁은 그가 자신만만하고 패기 있게 나서자 5만 명의 보병을 주어 밤에 사수관으로 가서 연합군과 맞서게 했다. 송견의 부장 정보가 화웅수와의 부장 호진에게 죽임을 당하자 송견의 군대는 화웅의 군대에게 쫓겨 사수관의 전방으로 쫓겨났다. 원술은 여우를 피하려다가 호랑이를 만나게 된 것이 아닌가 하여 슬그머니 걱정이 되었다. 원술은 송견에게 군량 지급을 중단하여 군심을 산란하게 만들었고 이런 마당에 급기야는 화웅의 군대에게 밤기습을 당하게 되었다. 기습이다! 피해라! 군심이 흐트러지고 전략도 없는 상황에 느닷없이 당한 공격으로 송견의 부대는 참담하게 완패했다. 대승을 거둔 화웅은 용기 백배해졌다. 연합군 장군들의 목까지 베어들고 돌아오니 그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했다. 반면 원소는 패전의 충격을 받아 할 말을 잃고 고민에 빠져 있었다. 모든 사병이 다 풀이 죽은 채 대책을 고심하고 있을 때 갑자기 천둥같이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소인이 화웅의 목을 배 깃발 위에 꽂고 돌아오겠습니다. 만일 소인이 이를 행하지 못하면 제 목을 치십시오. 이렇듯 용감한 말을 한 자는 관우였다. 원술은 한낱 비천한 졸개가 대담하게 큰 소리를 치자 기가 막히고 부와 같이 밀었다. 그러나 연합군의 사기가 바닥을 치는 마당에 분통이 터진다고 성과를 부릴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때 조조가 관우를 독려했다. 좋은 생각이요. 관운장을 믿고 보냅시다. 그리고는 관우에게 지극히 공손한 태도로 뜨거운 술을 따라주었다. 술잔을 받으며 관우는 호기 있게 말했다. 고맙소. 이 술은 임무를 마치고 돌아와 마시겠소. 잠시 술잔을 내려놓지요. 관우는 나는 듯이 가볍게 말 위로 올라탔다. 말을 몰고 달려나간 관우는 얼마 지나지 않아 바람처럼 돌아와 목 하나를 바닥에 팽개쳤다. 과연 화웅의 수급이었다. 술잔 속 술의 뜨거운 기운이 아직 식지 않았으니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허! 이런 일이! 모두들 놀라 입을 벌리고 할 말을 잃고 있었다. 그러나 이어 관우에게 경탄의 눈길과 찬사가 쏟아졌다. 얼마 후
동탁은 친히 군대를 이끌고 호래간에서 연합군과 격전을 벌였다. 여포도 출전하여 8방향으로 공격해 들어오는 제후들을 물리치고 대승을 거두었다. 동탁 진영의 군인들은 사기가 크게 진작되고 그 명성과 위엄도 천하에 알려지니 두려울 것이 없었다. 이에 반해 동탁과 여포의 선전으로 연합군은 패색이 짙었고 전설처럼 들려오는 동탁과 여포에 대한 이야기로 더욱 위축되었다. 조조는 여포의 용맹함과 영특함이 출중한 것을 보고 여포가 동탁 곁에 있는 한 승산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급히 원소에게가 18 제후들을 불러 함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건의했다. 조조의 건의로 긴급 회의가 열렸다. 그러나 의견은 분분했고 별다른 묘책도 나오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여포가 거듭 공격을 해왔다. 태수 공손찬이 가서 맞섰으나 눈 깜짝할 사이에 대패하고 말았다. 여포는 성난 호랑이처럼 밀고 들어왔으며 그의 검과 창이 닿는 곳마다 풀베이듯 병사들이 쓰러져 갔다. 이놈 기다려라. 장비가 여포를 상대하려고 말을 몰아 접근했으나 둘의 접점은 승부가 나지 않았다. 그야말로 막상막하의 대결이었다. 이에 유비와 간우가 달려들어 장비를 거들었다. 세 형제가 여포를 에워싸고 덤비니 제 아무리 여포라지만 당해낼 길이 없었다. 일단은 물러나자. 여포는 마침내 대책을 포기하고 자기 진영으로 후퇴했다. 여포가 물러서면서 여포 군대도 힘이 빠져 연합군에게 패하여 쫓기니 드디어 연합군이 승리를 거두었다. 여포 군대가 장비, 유비, 관우에게 몰려 쫓겨 들어오자 동탁 진영의 사기와 전의도 한풀 꺾이게 되었다. 동탁은 이를 갈며 발을 동동 굴렸지만 이미 끝난 싸움이었다. 이때 동탁 진영에서 모사꾼 노릇을 하는 사위 이유가 다가와 속닥거렸다.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이제 더는 갈 곳이 없습니다. 황제 황비와 백성들을 인질로 삼고 조정을 장안으로 옮기시지요. 그러면 저들도 별 수 없을 것입니다. 동탁은 눈을 가느스름하게 뜨며 고개를 끄덕였다. 동탁은 이유의 계략에 따라 낙양에 불을 지르고 황제 황비와 백성을 볼모로 잡아 수도를 장안으로 옮겼다. 연합군은 새를 몰아 낙양까지 진입했으나 그곳부터는 더 이상 진격하지 않았다. 조조는 승세를 타고 계속 공격해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장안까지는 무리입니다. 저들이 황실을 볼모로 잡고 있으니 계속 압박을 가하는 일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후들 중 어느 한 사람도 조조의 뜻에 따르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미 지쳐 있었고 슬금슬금 딴 생각이 싹트고 있었다. 조조는 분노하면서 탄식했다. 참으로 저들은 큰 일을 함께 이루지 못할 소인배들이로다. 조조는 만여 명의 병력을 이끌고 길을 떠났다. 하지만 이유는 연합군이 추격해 올 것을 대비해 형량의 군사들을 매복시켜 놓고 있었다. 이것을 내다보지 못한 조조는 동탁의 매복병에게 참패하여 목숨만 간신히 건진 꼴이 되었다. 10,000명의 군사 중 겨우 500명만 남은 치욕스런 패배였다. 낭패를 당하고 말았구나. 조조는
원소 등 나머지 사람들도 제각기 딴 마음을 먹고 있음을 눈치채고는 이들과 함께 대사를 논할 수 없다 여기고 남은 병사를 이끌고 양주로 향했다. 낙양에 남은 송견은 황궁 안에 뜰을 거닐다가 우물 속에서 신비한 광채가 비쳐 올라오는 것을 보고는 건져 올렸다. 뜻밖에도 그것은 옥새였다. 정보는 이를 보고 재촉했다. 옥새를 얻은 자는 반드시 나라의 군주가 될 운명이라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서 고향인 강동으로 가서 대사를 투모해 보소서. 오히려 원소가 차분히 정보를 타일렀다. 이 옥새는 응당 한나라 왕조의 것이니 본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후환이 없을 걸세. 그러나 송견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옥새를 지고는 병사들을 이끌고 가버렸다. 원소는 송견이 옥새를 손에 넣고 자기 휘하에서 떠나자 시기심이 일고 마음 한쪽이 편치 않아 가만히 있지 못했다. 그는 형주 자사 유표에게 서신을 띄웠다. 송견이 옥새를 훔쳐 왕주에 돌려주지 않고 병사를 이끌고 가버렸습니다. 이는 그가 필경 역적 모의를 하고자 함과 다를 바 없으니 응당 처단해야 할 줄로 아래옵니다. 편지를 읽고 몹시 노한 유표는 군사를 일으켜 송견에게서 옥새를 빼앗으려 했다. 이때부터 송견과 유표는 서로 철천지 원수가 되었다. 한편 연합군도 이미 3분 오열되어 각 제후마다 제각기 병사를 데리고 갈 길을 갔다. 유비, 관우, 장비도 평원으로 돌아갔다. 이로부터 제후들 간의 영토 싸움이 그칠 줄 모르니 크고 작은 전쟁으로 나라가 편할 날이 없었다. 공손찬과 원소가 익주를 차지하려고 싸움을 벌이던 중 공손찬이 싸움에서 패하여 산속 깊은 곳으로 숨게 되었다. 원소는 문축을 보내 공손찬을 끝까지 쫓아가 죽일 것을 명했다. 공손찬은 뒤쫓아온 문축에게 목숨을 잃기 일보 직전에 처했다. 거기 멈추어라! 순간 난데없이 한 소년 장군이 어디선가 달려와 공손찬을 구해주었다. 소년 장군은 본디 원소 수하의 하급 장군이었으나 원소가 덕이 부족함을 알고는 공손찬의 수하가 되어 충성을 바치려고 온 것이었다. 그의 성은 조, 이름은 운이라 했으며 상산 출신으로 자는 자룡이라 했다. 조자룡의 무예는 출중하여 어린 나이를 의심케 할 정도였기에 공손찬은 크게 기뻐하며 그를 거두었다. 원소와 공손찬의 전쟁이 갈수록 치열해지자 유비, 관우, 장비도 공손찬을 도우러 왔다. 그들은 공손찬에게 새로이 충성을 맹세하고 들어온 조자룡과도 만나게 됐다. 조자룡은 댐댐이가 사나이 닿고 의와 충을 목숨처럼 소중히 여겼으며 무예는 천하의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였다. 유비는 이런 조자룡을 몹시 아꼈으며 조자룡 또한 유비의 인물됨과 의로움을 알아보고 진심으로 유비를 따랐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뜨거운 우정과 존경을 느끼고 깊이 신뢰하였다. 그렇지만 얼마 후 원소와 공손찬이 화해하여 전쟁이 끝나자 헤어져야 할 상황이 되었다. 유비와 조자룡은 이별이 아쉬워 눈물이 그칠 줄 모르고 쏟아댔다. 부디
나중에 꼭 만나세. 유비는 억지로 돌아서며 떨어지지 않는 발길로 두 형제들과 평원으로 돌아갔다. 원소가 공손창가의 화해로 휴전을 했을 때 송견은 이내 군대를 끌고 번성으로 가 유표를 공격했다. 송견은 유표가 길을 막고 옥새를 강탈해간 치욕과 분노를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다. 그는 유표에게 반드시 복수를 하고 싶던 차에 지금이 절호의 기회다 싶었다. 이를 악물고 머리를 짜내어 치밀한 전략을 세운 송견은 마침내 번성을 공격하여 점령하고는 양양마저 겹겹이 포위했다. 유표는 국리 끝에 장병 500명이 몰래 포위망을 뚫고 빠져나가 원소에게 구원 요청을 하는 수밖에 없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부장 괴량이 묘책을 내놓았다. 포위망을 뚫고 나간 장병들을 석산에 매복시켜 놓고 적을 이리로 유인하여 공격하면 송견을 은밀하고 기막히게 해치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차하게 원소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유표는 괴량의 묘책에 무릎을 쳤다. 이때 송견은 계속 커다란 승리를 이룬 탓에 교만이 하늘을 찔렀다. 송견은 단신으로 유표의 병사들을 추격하다가 괴량의 전략으로 매복된 병사들이 쏘는 무수한 화살과 돌에 맞아 어이없게 죽음을 맞이했다. 송견의 아들 손책은 방년 17세로 홍안의 소년이었으나 그릇이 남달랐고 가슴에 품은 뜻이 원대했다. 부친이 전장에서 세상을 떠나자 그는 손수 군대를 이끌고 강도에 주둔하며 사병을 모집했다. 나를 따르라! 손책은 지도자의 기질을 타고났을 뿐 아니라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과 덕까지 갖추고 있었다. 나이는 어리지만 그는 존경할 만하다. 손책의 인물됨을 알아본 영웅 호걸들이 앞다투어 그에게 몰려들기 시작했다. 동탁은 송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큰 시름을 하나 덜어 속이 시원하고 날아갈 듯 편안했다. 송견이 눈을 감았다니 큰 걱정이 사라졌구나. 앞으로 정말 두 발 쭉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았다. 경쟁자가 사라진 만큼 동탁의 간악함은 갈수록 크게 달해 모든 사람들을 경악해 했다. 한 번은 만조 백관들을 청하여 연회를 베푸는데 연회 도중에 갑자기 수백 명의 병졸들이 연회장으로 끌려 들어왔다. 동탁은 그 자리에서 영을 내려 손목을 자르고 눈을 파내어 그것을 가마솥에 넣어 삶게 했다. 놀란 관리들은 이 끔찍하고 잔인한 광경에 온몸을 떨며 차마 젓가락을 들지 못하였다. 동탁만이 재미있어 죽겠다는 듯 껄껄 웃어젖혔다. 동탁의 반일륜적 행위는 그 끝을 몰랐다. 또 한 번은 관리들을 초청하여 연회를 즐기다가 느닷없이 사공 장원을 끌어내라고 명했다. 명령이 떨어지자 시종들은 장원을 끌어내리더니 어디론가 데려갔다. 잠시 뒤 시종들은 붉은 쟁반 위에 놓인 장원의 머리를 들고 와서는 동탁에게 바쳤다. 동탁은 놀란 관리들이 혼비백산하여 정신을 못 차리는 모습을 보고는 능글맞게 떠들었다. 놀랄 것 없네. 글쎄 이놈의 원술가 짜고는 나를 해치려 하지 않았겠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먼저 손을 봤네. 관리들은 그저 겁에 질려 침묵을 지켰다.
사도 왕류는 연회가 끝나고 돌아와 자리에 누웠으나 잠이 올리 만무했다. 왕류는 동탁이 저지르는 짓거리를 보고만 있어야 하는 것이 한심했다. 세상이 이토록 무심하단 말인가. 야심한 밤에 홀로 뜰에 나와 하늘을 바라보니 저절로 눈물이 흘렀다. 문득 여인의 긴 한숨 소리가 들렸다. 왕륜이 놀라 돌아보니 초선이 그를 바라보며 길게 탄식하고 있었다. 초선은 노래 부르는 기녀로 왕륜이 수양딸로 삼아 데리고 있었다. 더는 어찌하여 늦은 밤에 혼자 나와 한숨을 쉬고 있느냐? 초선이 고운 자태로 답하였다. 수첩은 어르신의 근심을 조금이나마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키워주신 은혜를 갚고 싶사오니 부디 기회를 주십시오. 이 말을 들은 순간 왕륜의 머리에 섬광처럼 스치는 생각이 있었다. 왕륜은 초선의 손을 잡으며 정색을 지었다. 초선아, 나라의 운명이 네 손에 달려있다. 동탁을 제거할 묘책이 떠오른 왕륜은 나를 잡아 여포를 연회에 초대했다. 그리고 초선을 불러 여포의 옆에서 시중을 들게 했다. 도 아름답구나. 여포는 초선의 눈부시게 요염하고 아름다운 자태에 넋을 잃고는 눈을 떼지 못했다. 게다가 초선이 작정하고 여포에게 추파를 던지며 몸을 기대오니 여포는 황홀하고 정신이 어지러워 자리에 앉아있지 못할 지경이었다. 왕류는 일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을 보고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왕류는 틈을 엿보아 여포에게 운을 뗐다. 초선이 비록 부족한 점이 많으나 어여삐 여기신다면 첩으로 맞으심이 어떠실지요? 여포는 이것이 꿈인가 생신가 싶었다. 뛸 듯이 기뻐하며 왕륜에게 코가 땅에 닿도록 3번이나 절을 하고 돌아갔다. 왕륜은 다음 날에는 동탁을 청하여 연회를 베풀었다. 역시 연회석상에 초선을 불러 노래와 춤을 추게 하여 흥을 돋우게 했다. 이런 미인을 숨기고 있었다니. 동탁은 아름다운 초선이 하늘하늘 춤을 추는 자태와 빼어난 노랫소리에 완전히 넋이 나가 색심이 발동을 했다. 왕류는 이번에도 계획대로 일이 착착 진행되어감을 눈치챘다. 그는 동탁에게도 조용히 속삭였다. 비록 미천하고 모자라나 초선을 첩으로 거두어 보살펴 주심이 어떠실지요? 동탁은 흥분과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왕륜에게 고맙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왕륜은 사람을 시켜 초선을 동탁과 함께 궁으로 가게 했다. 동탁을 모시게 된 초선이 온갖 교태와 아양을 부리며 동탁의 비위를 맞춰주니 동탁은 초선에게 살살 녹아들었다. 그런 초선이 여포와 눈만 마주치면 양미간을 근심이 가득한 듯 찡그리고 눈에는 이슬이 맺혔다. 괴롭구나. 이것이 여포의 눈에는 초선의 마음이 자신에게 있으나 억지로 동탁이 곁에 있는 듯 보였다. 여포는 초선을 빼앗긴 분노를 못 이겨 당장 동탁과 한바탕 전쟁을 치르고라도 초선을 차지하고 싶었지만 우선 참을 수밖에 없었다. 드디어 여포는 기회를 엿보아 봉의정에서 초선을 만났다.
두 사람은 모처럼 애틋한 정을 서로에게 호소하였다. 거기서 못질하는 것이냐? 난데없이 벼락치듯 진동하는 노성을 지르며 동탁이 나타났다. 진정 니놈이 날 무시하는 것이냐? 동탁은 여포가 애첩 초선을 희롱하는 것을 보자 눈이 뒤집혀 당장 창을 빼들고 여포에게 겨누었다. 왜들 이러십니까? 이유의 지혜로운 만류로 극한 상황은 면했지만 동탁과 여포의 사이는 이로써 돌이킬 수 없이 금이 가고 있었다. 동탁이 여포에 대한 화를 풀지 못하자 모사꾼 이유가 조용히 설명했다. 한낱 계집 때문에 명장이자 신복인 여포를 내치시겠습니까? 크게 생각하시고 마음을 넓게 가지십시오. 동탁은 그 말에 일리가 있다고 여기고는 오히려 초선을 여포에게 양보할 마음까지 먹게 되었다. 초선이 이를 알아채고 동탁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연극을 꾸몄다. 그녀는 칼을 뽑아 자신의 목에 겨누고는 눈물을 흘리며 동탁에게 선포했다. 죽어도 태사님 곁을 떠날 수 없습니다. 여포에게 가느니 차라리 소첩의 손으로 이 천한 목숨을 끊겠습니다. 동탁은 황급히 초선을 말리며 다시는 여포에게 보내겠다는 말은 입에 담지 않겠다고 거듭 맹세했다. 여포는 이제 초선을 빼앗겨 영영 가질 수 없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미칠 것 같았다. 자나깨나 앉으나 서나 초선이 모습에 눈에 밟혀 병이 날 것 같았다. 초선의 미색을 이용해 여포와 동탁을 이간질시키기로 작정한 왕류는 자극적인 말로 여포를 더욱 부추겼다. 왕륜의 책략에 말려든 여포는 왕륜과 손을 잡고 동탁을 제거할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왕륜과 여포는 머리를 맞대고 아무도 모르게 일을 진행시켰다. 이들은 도위 이숙을 보내 동탁에게 한조 천자께서 조서를 내려 천자 자리를 물려주고자 하니 서둘러 입궁하라는 명을 전하게 했다. 드디어 때가 왔구나. 동탁은 왕륜이 이미 명을 내려 수선대까지 만들게 했다는 얘기를 듣고는 이숙과 함께 일각의 지체도 없이 수도로 들어갔다. 물론 이것은 왕륜이 동탁을 죽이고 왕조를 구하고자 꾸민 일이었다. 왕륜은 일찌감치 궁 안에 숨어 있었다. 동탁의 마차가 도착하자 매복해 있던 왕륜의 사병들이 동탁에게 창을 빼들고 찌르며 공격해왔다. 그러나 동탁은 옷 속에 철갑옷을 입고 있어 아무리 창으로 찔러도 죽일 수가 없었다. 위험을 감지한 동탁이 소리를 질렀다. 여포는 어디 있느냐? 어서 나와 나를 구하라. 소자 여기 있사옵니다. 여포가 대답하며 동탁의 앞에 나타나자 동탁은 순간 안도했다. 그러나 여포는 동탁을 살리기는커녕 창으로 그의 목을 깊숙이 찔렀고 이숙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동탁의 목을 베었다. 왕류는 동탁의 시체를 저작거리에 팽개쳐 놓으라 명했다. 그런데 시중 채용이 자신의 재능을 알아주고 지후한 동탁의 은혜를 잊지 못해 동탁의 시체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며 그의 죽음을 애도했다. 어처구니 없는 놈이로구나. 왕류는 채용을 잡아들여 극형에 처하려고 했다. 모두가 채용은 세상에 널리 알려진 귀한 인재이니
살려두어 한사를 계속 쓰게 해야 한다고 왕륜을 만류했지만 왕륜은 채용이 앞으로 한사를 기록하며 자신을 비방하는 내용을 쓸까봐 두려웠다. 살려두면 후환이 될 놈이야. 왕륜은 채옥을 옥에 가두었다가 결국 목을 졸라 죽이고 말았다. 왕륜은 꺼림칙한 자들을 깡그리 몰살시켰다. 옛날 동탁이 부장인 이각, 곽사, 장제, 번주도 왕륜이 자신들을 해치려 하자 용서를 빌며 사면을 청했다가 거절당하였다. 이에 넷이 당을 지어 군사를 일으켜 수도로 쳐올라갔다. 아무래도 몸을 피해야겠습니다. 여포도 이를 당해내지 못하고 왕륜에게 함께 도망칠 것을 권하였으나 왕륜은 이를 이런지하에 거절했다. 여포는 어쩔 수 없이 원수를 찾아가 투항했다. 곽사와 이각은 병사들을 끌고 황궁을 에워싼 뒤 난동을 부리다가 황제인 헌제가 선평문에 올라 모습을 나타내자 마침내 소란을 멈추었다. 곽사는 헌제에게 왕륜을 넘겨주면 군사를 돌려 돌아가겠다고 했다. 헌제는 선뜻 왕륜을 내줄 만큼 마음이 모질지 못했다. 내가 나가마. 왕륜은 황제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누각에서 뛰어내렸다. 곽사와 이각은 왕륜을 칼로 사정없이 난도질하여 죽였다. 이때부터 조정의 대권은 곽사와 이각 두 사람에게 넘어가게 되었다. 실세를 장악한 곽사 패거리들도 마찬가지로 거리낌 없이 잔혹하게 조정을 휘젓고 다녔다. 서량 태수 마등과 병주 태수 한수는 군사를 일으켜 왕실을 구하기로 했다. 이제 갓 17인 마등의 아들 마초는 어린 나이에도 총명하고 용감하기가 범상치 않았다. 적진을 해치고 들어가 장군들을 연이어 쓰러뜨리며 돌진하였다. 마침내는 군사들을 이끌고 장안으로 들어갔으나 후에 군량과 말먹이가 부족하여 어쩔 수 없이 후퇴하기에 이르렀다. 곽사의 무리들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추격해 들어가니 서량의 군대는 크게 패하여 돌아갔다. 한편 상동의 조조는 황건적들을 토벌한 공로로 명망이 온 천하에 드높아져 있었다. 조정에서는 그를 진동 장군으로 봉했다. 조조는 조금씩 자신의 뜻과 야망을 펼칠 준비를 해나갔다. 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 기관 세력을 굳혀야 했다. 조조가 같이 일할 인재를 모집한다고 하자 널리 알려진 모사인 순욱, 순유까지도 그에게 달려왔다. 순식간에 장안에 알려진 유능한 문인과 무장들이 조조의 수하로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다. 점차 기틀을 잡아가던 조조는 아버지와 가족들 생각이 간절해졌다. 그는 사람을 진류로 보내 가족들을 데려오게 했다. 조조의 가족 일행은 도중에 서주를 지나다가 그곳에서 태수 도겸의 호의로 융숭한 대접을 받으며 잠시 머물게 되었다. 그러나 도겸 수하의 못된 놈이 재물을 몹시 탐내 조조의 가족을 몰살시키고 재물을 훔쳐 달아나고 말았다. 이것들을 모조리 씨를 말려주마. 가족을 잃은 조조는 노기와 살기가 충천하여 대군을 이끌고 서주로 향했다. 조조는 가족의 원수를 갚겠다며
서주 사람은 보이는 대로 다 쓸어 죽이며 백성들까지도 마구잡이로 살육하기 시작했다. 동군 종사 진궁은 도겸과 교분의 정이 매우 각별했다. 진궁은 조조가 도겸에게 원한을 품고 서주의 양민들을 마구 학살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조조에게 달려갔다. 그만 군사를 거두어 더 이상 무고한 백성에게 죄를 짓지 마십시오. 그렇지만 조조는 진궁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옛날에 여백사의 일가족을 몰살하자 자신을 나무라고 떠난 일을 질책했다. 그대는 날 배신하고 떠난 적이 있거늘 이제 또 그와 같은 소리로 날 자극하는가? 진궁은 자신의 권유가 아무 소용없게 되자 도겸을 다시 볼 낯이 없어 진류의 장막을 찾아갔다. 상황이 악화되자 도겸은 스스로 결박을 짓고 조조에게 항복하여 난리를 수습하겠노라고 밝혔다. 아니 됩니다. 부하 미축이 반대하고 나섰다. 미축은 서신을 가지고 북해 태수 공룡을 찾아가 지원을 요청하겠다고 했다. 그대의 뜻대로 해보게. 도겸은 공룡의 말을 따라 서신을 써주며 북해로 보내고 편지 한 통을 더 써서 청주로 가서도 구원을 요청하게 했다. 마침 공룡은 황건적의 기습을 받아 포위되고 말았다. 공룡은 이 난간을 해칠 방법을 생각하다가 유비에게 도움을 청하자는 생각이 떠올라 사자를 보내 유비에게 구원명을 청했다. 우리를 기억하고 있었다니. 유비는 공룡이 세상에 유비의 존재가 있음을 알아준다는 사실에 감동받아 아우둘과 정예부대 3천을 이끌고 북해로 가서 공룡을 구하기로 했다. 유비는 관우, 장비, 그리고 3천 병마와 함께 북해로 가서 공룡을 도왔다. 황건적은 새의 영웅과 그 부대에게 몰려 회색이 짙어갔다. 관우가 황건적의 수령 관에의 목을 베자 황건적의 포위는 순식간에 와해되어 유비의 구원병이 대승을 거두었다. 공룡이 한 번 더 도움을 청하며 서주로 가서 조조를 막아달라고 하자 유비는 이 또한 받아들였다. 그렇게 하지요. 유비는 서주로 향하기 전 공손찬에게 가서 병사 2천과 장군 조자룡을 구원병으로 지원받았다. 야심한 밤을 타 서둘러 서주에 도착한 유비는 장비와 함께 도겸을 만났다. 이리 달려와 주어 감사하오. 조조가 이토록 무례하니 우리 형제들은 성심을 다하여 도겸 태수님을 도우리다. 그들은 어떻게 조조를 대적할 것인가를 논의했다. 그러던 중 군사를 일으켜 싸우기 전에 먼저 유비가 조조에게 휴전을 권하는 글을 띄워 조조를 진정시켜보자는 의견이 나오자 모두 찬성하며 그리하자고 했다. 싸우지 않고 물리치는 것이 최선이다. 이 무렵 조조에게 급보가 날아들었다. 조조가 부친의 죽음을 설욕한다고 복수의 눈이 뒤집힌 틈을 타 여포가 연주와 복양을 공격하여 점령했다는 소식이었다. 이럴 수가. 조조는 마음이 조급해져 그대로 있을 수가 없었다. 조조는 옛정을 생각해 유비의 휴전을 받아들이는 척하고는 황급히 군사를 철수하여 연주로 향했다. 조조가 서주에서 물러가자 도겸은 유비에게 태수의 자리를 이양하여 계속 서주를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아닙니다. 그건 도리가 아니지요. 유비는 강경히 거절하며 태수 자리를 받지 않으려 했다. 유비의 태도가 완강하여 좀처럼 허락하지 않으니 도겸은 할 수 없이 유비에게 소패라는 작은 지방에 잠시 머물며 서주를 지켜줄 것을 간곡히 청했다. 태수님의 뜻이 정 그러하다면 알겠습니다. 유비는 도겸의 진심을 뿌리칠 수 없어 잠시 소패에 머물기로 했다. 조조는 군대를 이끌고 복양으로 돌아가 진을 쳤다. 여포는 5만 명의 병마를 이끌고 포진해 있었다. 여포와 조조는 서로 마주하고 접전을 벌였으나 조조 진영의 장군 하우동과 악진은 모두 여포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조조의 군대는 여포에게 크게 패하여 30리 밖으로 쫓겨가서야 겨우 진영을 다듬었다. 여포란 놈이 맹장은 맹장이로다. 조조는 다시 여포를 공격할 준비를 하여 밤에 여포의 군대를 기습하기로 마음먹었다. 밤이 깊어오자 조조는 군대를 이끌고 여포의 서쪽 진영을 공격했다. 기대와 달리 뜻밖에도 여포는 미리 만반의 준비를 해두고 있었다. 조조는 또다시 참패하여 여포에게 쫓기게 되었다. 이번에야말로 조조를 죽일 수 있으리라. 여포가 승세를 몰아 집요하게 쫓아오니 조조는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다. 다행히 하우돈이 군사를 끌고 도우러 왔다. 천우는 조조의 편이었다.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며 때 아닌 폭우가 쏟아져 눈을 뜰 수가 없을 정도였다. 빌어먹을 조조놈의 명이 참으로 길구나. 여포는 부하통이 터지는 걸 간신히 참고 할 수 없이 말머리를 돌렸다. 조조와 여포는 서로 팽팽히 맞서며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진궁은 조조가 승리에 조급해하고 있음을 알고는 여포를 위해 계략을 꾸며주었다. 진궁은 여포에게 복양에 사는 진모라는 거부를 이용해 조조의 귀에 헛소문이 들어가게 하자고 했다. 좋소. 이렇게 해서 전모라는 거부는 여포가 성을 비우고 없으니 조조가 치고 들어와 승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말이 퍼지도록 했다. 기회를 놓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지. 조조는 이 소문을 듣고는 당장 성을 칠 채비를 갖추었다. 조조는 속임수가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고 그저 다시 없는 기회라고 여기며 군대를 몰고 성 안으로 들어갔다. 성을 비웠다던 여포는 멀쩡히 성 안에서 군사를 지휘하고 있었다. 기다리고 있었다. 여포는 말을 달려 정면으로 조조에게 다가왔다. 여포를 알아본 조조가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도망치려 하는데 여포가 쫓아와 조조의 투구를 창으로 두드리며 물었다. 조조는 어디 있느냐? 조조는 한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다른 한 손으로 엉뚱한 방향을 가리켰다. 여포는 그 방향으로 말을 돌려 달려갔고 조조는 타고난 기지로 한 차례 목숨을 건져 도망쳤다. 아슬아슬하게 성을 나와 진영으로 돌아온 조조가 고개를 젖히며 크게 웃어댔다. 그깟 필부의 계략에 나를 빠뜨리다니 내가 반드시 갚아주리라. 조조는 득달같이 여포에게 보복할 계략을 짜냈다. 그는 부하들을 시켜 자신이 죽었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게 한 뒤 군영 안에서 소복을 입고
장례를 치르도록 했다. 여포는 과연 조조의 계략에 빠져 이때다 하고 적진을 기습했고, 여포의 군대는 매복해 있던 조조의 병사들에게 대패당해 쫓겨 돌아갔다. 그러던 중 느닷없이 병충해가 돌아 농작물에 큰 피해를 입혔다. 이로 인해 양쪽 군에 모두 군량이 모자라게 되었다. 이때 서주 태수 도겸은 병세가 위독해져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그는 제3 유비에게 간절히 부탁했다. 내 이 세상에서 마지막 부탁이요. 부디 태수 자리를 받아 서주를 다스려 주시오. 유비는 마지막까지 고개를 저어 사양했다. 태수님의 자제분들이 계시건만 어찌 그 자리를 제가 받는단 말입니까? 옳지 못한 일입니다. 유비는 완강하게 태수 자리를 마다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도겸이 세상을 떠나자 서주 백성들은 유비에게 몰려와 웁하며 자신들의 태수가 되어 서주를 지켜줄 것을 간곡히 청하였다. 관우와 장비도 극구 권하였다. 형님, 백성들의 마음은 하늘의 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이제 그만 받아들이시지요. 장비는 유비가 하도 답답하게 굴자 성질까지 내었다. 그 놈의 일이, 그 망할 놈의 예의. 유비는 마침내 수락하여 서주목이 되었다. 유비가 서주 태수의 자리를 이어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조조는 더욱 분기탱천하여 이를 갈았다. 유비놈이 앉아서 거저 서주를 손에 넣었다 이 말이렸다. 당장 군사를 몰고 가 유비를 죽이고 부친의 원수를 갚아야겠다. 모사 순욱이 그런 조조를 만류했다. 이미 서주 백성들이 유현덕에게 복종했으니 서주를 치면 그들이 결사적으로 막으려 할 것입니다. 차라리 영청 등에 남아있는 황건적 잔당을 소탕하고 양식을 취해 군량을 버는 것이 양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조조는 이를 수긍하고 받아들여 황건적을 토벌하러 갔다. 그 와중에 조조는 갈파에서 계략을 써서 허절하는 장사를 얻었다. 조조는 힘이 천하장사에 싸움에 능한 허절을 도의에 봉했다. 조조는 얼마 지나지 않아 연주와 복양을 수복했다. 여포는 완전히 조조의 올가미 속에 놓이게 되자 진궁의 말을 따라 유비에게 가서 투항했다. 관우와 장비는 유비에게 치건하며 만류했다. 여포는 정원과 동탁을 모두 배신한 자입니다. 절개와 충의가 부족하니 받아들이면 큰 화가 될 것입니다. 유비는 사람됨이 관대하고 후덕하여 차마 여포를 내칠 수 없었기에 여포를 소패에서 잠시 머무르게 했다. 나를 찾아온 손님을 부당하게 내몰 수는 없는 일이다.